토론을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토론을 처음에 정확하게 모르고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토론을 드렸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뒤에 와서 하나도 없고 해서 토론을 받게 됐는데 이 공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토론을 써왔고 토론을 읽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읽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세기 한국의 대표적 스카, 이제 신영화 조동일 누구선생님으로서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의 발표에는 반세기 이상에 걸친 학문적 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학문적 논의 수준의 높이와 깊이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화 선생님은 이미 고조선에 대한 최근의 묵직한 저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고조선 국가 형성의 사회사,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이 책들은 10여 년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시간 안에 발간 문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고조선의 국가 형성과 문명의 성격에 대해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민족의 기원과 고조선의 국가와 문명에 대해 천착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작업을 토대로 고조선 문명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어서 그 문명이 갖는 현재성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국가는 동아시아 최초 고대 국가로서 중국의 첫 고대 국가인 하 2000년경에 건립되었습니다. 하보다 고고학적 인재로 약 1000년, 그리고 문헌상으로는 약 300년 앞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국가 고조선의 개국에 동반하여 성립된 문명이 고조선 문명입니다. 고조선 국가는 고한반도의 한족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고 스님은 한강문화와 대동강문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주, 유화, 서변의 맥족, 유화, 동변의 예족이 통합되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 문명은 한강문화와 대동강문화가 중심이 되어 여기에 유화문화, 즉 홍산문화와 신라문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고조선 국가는 만주 일대를 포괄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고조선 문명 역시 5천여 년 전에 형성된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문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고조선 문명은 인류 문명사의 초기 5대 독립 문명의 하나가 됩니다. 세기순으로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이어서 고조선 문명, 그리고 고인도 문명, 고중국 문명이 이런 순서로 인류의 고대 문명이 승립해 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고조선 문명은 한국 문명의 제1단계 문명이었습니다. 이후에 불교, 유교, 기독교 수용 문명 등과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문명의 핵심에는 고조선 문명의 요소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자리하고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선생님의 발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동일 선생님은 한국 동아시아 세계 문명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문화, 동아시아 문명, 그리고 세계 문명에 관련을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명의 진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일 선생님의 학문적 연차는 비교적 초기부터 한국 문화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적 차원의 문명의 관련을 해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살펴보더라도 한국 문학과 세계문학,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 공동문화과 민족문학, 세계문학사의 전개, 그러니까 1990년대 전후 시기에 이런 작업들을 쭉 수행하셨습니다.
이런 제작들을 시대적 고민을 담아서 아주 힘을 실어서 출간을 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업적에 비춰여 세계 문명의 진로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컨대 주로 동시에 지역 문명권 논의를 토대로 삼고 대등신금론이라는 독창적 발상을 매개로 세계 문명을 재창조하는 산뜻한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고대 문명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고대 문명은 각 지역을 구성하는 중간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시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중시 문명을 구성하는 두드러진 본보기로 한문 문명권, 산스크리트 문명권, 아랍어 문명권, 라틴어 문명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동희 선생님은 문화는 말로, 문명은 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문명과 문화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시 문명을 놓고 볼 때는 아주 소박하지만 명쾌한 해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중시 문명은 공동 문화를 갖고 있었고 보편주의적 사상의 지평 위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조선의 기학을 중심으로 파도를 거부하는 중간부의 대등문을 매개로 근대 이후 동아시아 문명이 재창조되었고 또 세계 문명을 쇄신할 수 있는 설계도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역시 대등신금론입니다. 이는 대등론과 신금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등신금론은 차등론이나 평등론과는 차원이 다른 논입니다. 대등신금론을 통해서 한국 문명의 진로를 밝히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는 새로운 세계 문명을 창조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난감하네. 검사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두분 스칼 선생님의 동일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토론할 만한 학문적 특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뭐 재증공 분야와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특히 신영아 선생님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그러한데 그러면서 토론자의 의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 관련 연구 성과에 의지하는 편법을 사용해보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대지학과 박정재 교수의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표입니다. 박정재 교수는 최근에 연구 성과를 많이 출간하고 있는 고기후학 연구자인데요. 이 표의 원추천은 커런트 바이올리지라고 하는 이 생물학 저널에 실린 최근의 논문입니다. 그 표를 보면요. 그 중간에 선사시대 한반도인과 삼국시대 한반도인이 있고 그 다음 현대인이 있습니다. 그 선사시대 한반도인과 삼국시대 한반도인의 표의 특징은 중간에 그 하얀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조문 집단 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모레인 집단, 왼쪽에 흐린 부분이 양제 이남 집단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나 삼국시대까지는 조문인 DNA가 좀 있었고 아모레인 집단의 DNA가 상당히 많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양제 이남 집단의 DNA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현대 한국인, 현대 중국인, 일본인이 오면 조문인 거의 다 사라지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조문인의 이 혈통은 일본의 북부 지역, 그 홋카이도 지역에 고립되어서 소멸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양제 이남 집단의 DNA가 현대인 들어올수록 훨씬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의 경우 아무래도 이제 북방 기원이 훨씬 DNA상으로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2년 울산과학기술대 연구팀이 포함된 국제연구실 가야 대성동 고분과 임해 유합 해종에서 발견된 웅골의 DNA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 분석에서 놀라운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 DNA 중에서 조모닌 DNA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 선사시대 이후 한반도인의 DNA가 오는데 아무르 집단의 DNA가 양쪽 모두에서 높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양쪽 이남 집단의 것이 아무르 집단의 것보다 더 높습니다. 조모닌은 고은 일본 시대 이후 일본과 한반도에서 모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외부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3200년 이후로 보이는데 이게 PB입니다. 이는 홍산 문화와 사자된 사층 문화가 소멸하고 사자된 상층 문화가 들어서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수렵 7집이 중심이 된 문화였고 사자된 하층 문화 이가 되어서야 농경이 진척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전책 분석을 통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분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 집단은 신석기 중기, 그러니까 BP입니다. Before Present. 그러니까 기준이 1950년이기 때문에 석기 전으로 따지면은 4,500년에서 4,500년에서 3,00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중기까지 주로 아무르에 의해서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여하 집단은 신석기 후기, 즉 샤자된 문화기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서기 전 1800년에서 1100년 정도 황후강에서 올라오는 농경민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과 하류의 사람들이 한반도를 차츰 많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에 많이 의존해왔던 고고학 분석이나 고언어 이론 등에 의존하는 고대사 해석이 상당히 큰 연대기적 오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위 전체 자료와 고기후 자료 등에 의존하는 최신 연구였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역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위 전체 분석을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및 데니소바인과 DNA를 공유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사실이 명쾌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고위 전체와 고기후 자료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제공하는 역사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전체 분석에 성공한 스완트 페거라는 사람이 202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이 상으로 간단하게 선생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동의 선생님의 문화와 문명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의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약간의 감수성 차이랄까 문화와 문명 개념의 기원과 관련하여 사용법과 어감의 차이 같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18세기 이후 서구에서 기원한 문명과 문화 개념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 제국주의 국가에서 발전시켜온 문명 개념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보편성에 기반을 둔 문명 개념은 보편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문명 간의 위계성을 자신의 무기로 삼습니다. 문명 간의 격차를 통해서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 위계를 보편성의 전제로 삼습니다. 우리 문명이 최고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문명이 가진 우월성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 배워라. 이게 배신의 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논리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후반 제국주의 국가에서 발전해온 개념인 문화는 문명과는 달리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문명의 보편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문화가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의 위계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문화는 개별성을 중요한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잘 알다시피 19세기 후진 독일에서 발현한 문화 개념은 일본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에도 수입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문화는 정치 혹은 경제와의 비대가성의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한국에서 문화민족주의를 이행하고 일세를 떨치는 데 문화 개념은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강력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문화가 민족주의와 친화성을 가진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보편 개념을 내세워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문화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내세움으로써
문명의 위계성에 대항하면서 민족적 차원의 통합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조동희 선생님이 사용하는 문명 개념이 제가 논의한 개념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 개념이 가진 민족주의와의 친화성이나 문명 개념이 가진 진화성, 위계성 같은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홉스본이라는 역사가는 단지 20세기가 극단의 시대였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그것을 20세기가 문화의 시대하고 민족국가의 시대였다는 주장으로 있습니다. 민족국가의 독자성과 그 문화가 가진 특수성을 강조하는 시대는 전쟁의 대의가 되기 십상입니다. 20세기가 전반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사회자님,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 좀 전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50분까지 아닌가요? 지금 금방 다 토론을 해야, 발표자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금방 다 읽었습니다. 준비해온 건 후반기에는 냉전으로 관통당한 것은 그 시대가 문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문명의 시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편성의 기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세기를 풍미한 제국적 문명의 시대가 아니다. 국민국가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계성을 생각한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기를 강조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좀 기분이 나쁘신가 본데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선생님 물소리 다 돼가시는데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나와서 엄청난 발표를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0수, 200수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연구성과 많이 내시기를 정말 기원해서 마쳤습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토론 시간에 토론을 요구를 한 뿐입니다. 예, 약 1분만 주면 답변을.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분 선생님이 워낙 정제된 표현으로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더 요약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두 분 선생님이 시간 내게 주시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동희 선생님은 시간을 아주 꼭 주셔가지고 넘어가서 선생님 먼저 좀 말씀 주실게요. 내가 전략 한 5분을 지금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첫째, 대전 생론이 상당한 방법론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 전례의 지혜를 정리하고 명명한 것이고 조동일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명이 글이라는 것은 중세만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중세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문명은 글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쓴 글, 불어로 쓴 글을 가지고 그쪽에 문명을 이해하고 우리가 쓴 글을 가지고 배운 논리를 전개합니다. 글을 떠나서 문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명은 물질이 아니고 글입니다. 세 번째, 서양 사람이 자기네 문명을 보편성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에 특수적으로 맞서야 된다. 아닙니다. 서양이 말하는 보편성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수준이 낮아서 보편성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명의 보편성이 범위가 더 넓고 수준이 더 넓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문명은 파탄에 이르고 분열에 이르잖아요. 그 탑하고 분열을 해결하려면 보편성의 범위를 넓고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고 저 사람들이 보편적인 문명을 이해하니까 우리는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예, 중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다 끝내고 우리가 문명의 보편성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여야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결론인데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시효상도라든가 뭐가 잘못되든가 그거 참 그렇다가 욕먹을까 봐 걱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연 합작할 일인가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기준을 절약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애껴 써가면서 좀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다. 저한테도 시간을 한번 주시죠. 네, 신효선 교수님, 신효선 선생님, 아니요, 신영화 선생의 답변을 듣고 제가 하고 순서를 발표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왜 피부에게 진실권을 주고 예, 그러면 제가 발표를 다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책에는 그 논문에는 다 요약이 됐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이한구 선생님께서 이 고조선 문명의 현대성을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문은 진실 탐구를 하는 것인데 인류의 초기 문명사에서 동북아시아 지방에 있던 거대한 실제했던 거대한 문명 하나를 빼버린 것은 토인비의 실수였고 또 인류 문명사 연구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실체를 세계 학계에 내보임으로써 인류 문명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현대성의 하나입니다. 둘째는 한국 민족의 기원이 그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다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 이게 고조선 문명이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왜 강조하냐 하면은 일제시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고대사 연구의 파라다임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882년에 일본군 대본영 참모본부에서 편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편습과에서 조선사를 편찬하도록 해서 만주광개토 대왕도 방문하고 다 찾아내고 해서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육군 중위들이 주로 몇 사람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축적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군이 정한론을 목적으로 해서 조선과 만주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원대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침략주의적인 그 사관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1885년에 이금방님이 동경의 대학이라는 걸 만들고 근대사학을 정립시키겠다고 독일의 당시 대가였던 랑케를 아주 특별한 대적으로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내 제자를 데려가라 그래서 루드비히 비스라고 하는 제자가 동경대학에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조선과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역사가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사관을 하니까 사관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실증주의적으로 사실대로 역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이건 나중에 동경대학으로 되는데 동양사와 서양사에만 관련하고 국사에는 관련 못하게 합니다. 1898년에 동경의 경도의 제국대학이 만들게 되자
85년에 만들어진 동경의 대학은 동경제국 대학이 되고 사학과가 일본 사학과, 동양 사학과, 서양 사학과로 나누어지고 이제 여기서 조선사 만사가 다 사학잡지라는 잡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체계화됩니다. 이 졸업생들이 사립대학의 사학과 교수로 다 가서 조선사를 체계화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동경대학과 그 제자들인 와세다 대학의 사학가들에 의하여 고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레임은 조선민족은 예맥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속병용기까지는 조선반도는 비어있는 공지였고 금속병용기에 북방으로부터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10시간 이야기도 안 끝나요. 금속병용기에 북방으로부터 예맥 쪽이 들어와서 한반도 남부는 일본에 의하여 통치되고 또 북방은 중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고대사로 프레임복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 조선사를 보면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인의 반군인에 있는데 그건 중이 만들어낸 전설에 불과하고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둔 실중주의 사학이 이것이다 하고 해서 이 프레임으로 2024년까지 지금 자세하게 그 실증의 구도를 축적했는데 이 파라다임은 처음부터 과학성이 없이 일본 사람들이 정한과 대륙 침략을 위해 만든 파라다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 때 본선 문명론으로부터 차례차례 현대까지 만들어 가야 되고 조동일 교수가 같이 일반론으로까지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고조선 문명 파라다임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기존 파라다임을 다 버리거나 고쳐야 되니까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건 저항이 너무 큽니다. 저도 사회과학하는 사람이 늘 그 중화문명의 이제 그 이전에 우리 고유의 문명이 뭐였는가 늘 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번에 논문 읽고 그냥 가슴을 크이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 말씀이면 선생님, 나한테 패러다임 변천을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패권주의 사관을 버리고 문명 사관을 붙여야 된다. 패권주의 사관은 싸워서 누가 이기고 졌고, 누가 적용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기고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차지했다. 패권주의 사관 안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명과 문명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서로 대동 생각을 하고 선을 엮지 이런다. 중국과 우리가 누가 세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문명의 원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서양 문명과 어떤 대등성이 아닌가. 문명과 문명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문명사관으로 패권주의에서 넘어가자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고 이기고 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가 크고 이겼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사관으로 사고방식 아예 싹 바꾸자. 그렇게 제가 전제했어요. 그래서 일제의 패권주의 사관은 나쁘고 우리가 주어가 됐을 때는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반도 사관에서 개인 사업을 가는 게 잘못됐다고 논문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의 이야기는 주어가 일본이기 때문에 틀렸고 그걸 주어를 의미로 바꾸면 옳다. 이게 아니라
그 패권주의 사관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요. 또 패권주의 사관에 대한 대안이 실정사관이 아닙니다. 실정사관은 우리가 문헌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알 수 있는 건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명의 전체 관계는 실정적인 세부자관의 총과 합계가 아닙니다. 실정적인 세부자관은 아무리 말해도 그를 뭉치면 문명사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관계를 도시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해서 식민지 사관의 불법보다 더 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큰 걸,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주대롭게 이번에는 제가 개입할 자격이 없는데 개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저는 서회장까지 먼저 논문을 초고로 하다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이 글을 이렇게 그냥 호쾌하게 쓰실 수 있을까? 저도 40여 년 교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호쾌한 글을 쓰실 수 있을 경제이라면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김현국 교수님이 한 말씀 대단히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교수 김현국입니다. 조동익 선생님의 아주 독보적인 운명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그 답변 과정에서도 학문 이론 보편성을 강조하셨는데 대등생각론의 보편성 문제, 이 대등이라고 하는 것이 차등이나 평등과 달리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하지만은 상호 동등한 가치나 권위를 또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 대등인데 대등의 주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논의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주로 4대 문명론 중심으로 4대 문명권 중심으로 문명론적 논의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저는 추측컨대 이 대등의 주체가 4대 문명권 단위로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선생님께서 대등 생각론이 천지 만물의 보편적 원리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그러면 문명권 단위로 이걸 이해한다면은 문명권 단위에서 어느 정도 거의 상대주의적인 보편성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게 아닌가 연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성은 절대적인 의미의 보편성, 탈맥락적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맥락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적인 보편성에 근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두 가지만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합니다. 예. 4대 문명은 공동 문어가 널리 퍼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보다 적게 퍼진 것은 서지어 문명권이 있고 그리스 문명권이 있다고 제 책에서 그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권에는 중간부와 중심부와 중간부와 주변부가 있다. 한국의 중계라는 우리가 중간부 일본이 주는 크게 나누면 있고 중심부 중에도 또 중간부에 가까운 분도 있고 중간부도 다시 몇 등급이 있고 주변부도 몇 등급. 유럽에서는 주변부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다 같은 주변부지만 또 한두 표를 썼어요. 이래서 중간부,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도 여러 등급이 있고 그런 개별적인 주체들이 모두 자기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대동생각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큰 거 말했고 다시 작은 걸 말하고 또 작은 걸 말합니다. 다시 우리로 말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주체가 돼서 대등생각을 가지지만은 지역 사람,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개별성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전체만 이야기하는 일종의 폭력적인 개념이다. 개별성과 특성을 무시한다. 이게 아니고 개별성과 특성을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좋겠고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듣고 대답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종합 토론 시간이 나중에 있어요. 이제 2부도 끝난 다음에 제가 소외자 직권으로 1부는 이걸로 칠수 있게 마치고
김영문 선생님 나중에 종합 토론 때 30분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들은 밤새고 토론을 해야 될 것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이제 압축된 시간에 돼서 사회자로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토론을